215페이지에 영세율하고 면세하고 이야기를 앞 시간에 했었었는데, 우리 영세율, 면세 이 두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완전 다른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세율은 과세 사업이고 면세는 과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영세율은 그 영세율만 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는 잘 없어요. 그냥 과세 사업자인데 우리나라에 파는 건 다른 사업자와 똑같이 10%를 적용해서 쓰는 거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만 0%의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거예요. 어, 제가 앞 시간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걸 이야기했었죠. 그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게 수출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외국의 그 누군가에 가겠죠. 그럼 외국에 넘어갔을 때에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 국가가 단 10원도 안 가지는 방식으로 전부 다 제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출하는 자나 아니면 수출하는 자의 앞단계 사람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환급해 주면서 사업자들이 가지는 마지막 남겨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은 0%고 우리나라에 파는 거는 10%로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부가세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과세 사업자죠. 그래서 영세율 적용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럼 이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 중에, 자, 우리는 뭐 기억해야 될 게, 직접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0%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직접 수출하는 그 단계만이 아니고 수출하는 업자하고의 한 단계까지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도 0%의 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단계라고 말한 이유가 또 그 앞 단계들이 있을 건데, 거기까지는 영세율 적용을 하지 않고 수출하는 업자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건을 파는데 제가 수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수출업자라고 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니까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0%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냥 제 수출한대요 라고 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수출한다는 증빙을 입증해 줘야지 그걸로 인해서 0%의 세율로 물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품을 팔게 되면 무조건 거래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0%로 줬다면 거기에 대한 입증 서류도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주지 못하면 여러분은 저한테 영세율로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출한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여러분한테 제시할 거고, 그러면 그 물건을 공급하는 여러분은 저한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국 신용장이 영어로 로컬에이시예요. 그래서 영어로 로컬에이시라는 글자가 문제 지문에 있거나 혹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적혀 있으면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직수출은 수출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도 있고 선적한다는 표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선적은 우리가 저와 같이 이야기 처음 했던 거는 그 수출할 때 공급 시기할 때 선적일,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근데 이 선적이라는 표현이 뭐 배든 비행기든 이제 외국에 보내기 위해서 실은 걸 선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선적이라는 말은 시험 지문에서 직수출을 말하려면 꼭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날짜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 날짜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 메인 매출 전표라는 걸 입력을 할 거라서 꼭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직수출이라는 유형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세율에서 직수출이다 혹은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다,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개가 그 선택해야 되는 유형이 틀려요. 그러면 그 유형에 맞춰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영세율에서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세율도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외국에서 뭔가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봐야
우리한테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 외국 회사가 우리 회사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줄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가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발행을 면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가 된 경우고 우리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는 꼭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지 이건 발행 안 하게 되면 저와 같이 또 나중에 공부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의 대상이 돼요. 우리 가산세는 벌금 성격이 있는 건데 그래서 얘네들은 꼭 발행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면세제도에 대해서 봤었었는데 면세제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매출세액을 안 받고 신고 안 해도 되는 물건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면세제도예요. 그래서 다른 세금하고 상관없이 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이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라고 말한 건 소비자가 이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라는 게 발생하는 게 우리가 물세다, 단일세율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더 부담률이 높아지는 역진성이 발생하게 되고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면세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가가치 구성요소의 이중과세 방지에서는 여러분들 토지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금융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세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면세 대상에서는 저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었는데 일단 미가공 농수산축산임산품은 면세품이었죠. 근데 미가공 농수산축산임산품들은 국산은 뭐 식용이든 비식용이든 다 면세인데 수입산은 식용만 면세예요. 비식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단순 1차 가공까지는 우리는 면세로 봐줘요. 예를 들면 콩은 면세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가공을 해서 두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두부까지는 면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두부도 그 우리 흔히 판두부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건 면세인데 또 이제 하나씩 팩에 담겨 있는 건 또 과세예요. 그래서 이 면세 기준들이 197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우리 서민들이 두부라든지 아니면 뭐 연탄연 이런 것들이 좀 소중한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들이 지금하고는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유, 우리 목장에서 소한테 우유를 짜서 바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단순 밀균까지 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그 면세로 봐주는 건데 거기에 초콜릿이나 뭐 바나나 향 집어넣는 그런 가공을 하게 되면 과세로 절한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흰우유가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과거에는 초콜릿 넣고 하는 게 고부가가치였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게 과세가 되어 있었던 게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김치도 사실 우리 그 가공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마트 가시면 그 위생팩에 담아주게 이제 전체로 쌓아놓은 김치 있죠. 그거는 면세예요. 그런데 그 쇼케이스 같은 데에 종갓집 김치 뭐 어디 김치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건 과세예요. 그래서 초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계속 증빙 이야기 할 건데 이제 그 마트 가셔서 영수증 받아 보시면 면세 항목만 따로 앞에 별 표시를 해두거나 다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면세 금액 합계 따로 있고 과세 물품 금액은 따로 합계해서 밑에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의외의 물건이 면세인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분유도 과거에는 가루 분유는 면세고 액상 분유는 과세였어요. 근데 이제 액상 분유가 대중들이 많이 썼나 봐요. 그리고 얘는 소비세니까 국민적 저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줘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맘카페인가 뭐 하는 그게 유명한 데가 있대요. 거기에서 이제 건의를 하고 좀 해가지고 액상 분유도 지금 면세가 되어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조세 저항이 생길 것 같거나 많이 사용되는 것들 있죠.
그런 그 요구에 맞춰서 국가도 개정을 해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그 여기에 운송 영역을 가지고 보면, 자, 우리 시내버스 혹은 뭐 시외버스, 고속버스 뭐 이런 것들은, 일반 고속버스 이런 것들은 면세인데, 오히려 거꾸로 과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세가 택시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항공기라든지 아니면 고속철도라든지 혹은 우등고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과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를 우리한테 받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방금 그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인데 세임계산서를 발행 못하는 과세사업자예요. 그럼 특이한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의료보건 영역, 병원은 면세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라든지 장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면세 사업자예요. 근데 그 미용 목적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세인 거고, 치료 목적은 전부 다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원도 면세 사업자고 서점도 면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이 면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면세 매출로 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뭔가를 살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면세 사업자이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운전학원이나 무도 댄스 학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과세로 시작을 했는데 국민 조세 저항이 덜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직까지 과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앞에 말했던 토지의 공급, 토지의 임대나 건물의 공급이나 건물의 임대는 원칙적으로는 다 과세예요. 그럼 토지의 공급만 원칙적으로 면세인데, 그런데 이 앞에 말했던 부동산 임대에서도 주택하고 관련된 거는 우리 생계에 밀접한 거죠. 그런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세입자가 든다는 거예요. 임대를 한다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을 건데 그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돼요. 그러면 부담이 더 많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를 주택에 관련해서는 제거를 해주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금융보험 영역은 당연히 면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은 면세 사업자다. 초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그 리스 회사에서 자동차를 빌려 쓰거나 구입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리스가 뭐 개월 기간이 좀 기니까 긴 기간 동안 뭔가 증빙이 날라올 건데, 그 리스 회사들이 면세 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계산서가 날라오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리스나 캐피탈 이런 것들도 면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면세품은 뭐 이 정도까지만 인지하고 계시면 뭐 될 것 같고, 자, 다음 우리 과세표준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과세표준은 오늘 좌우와 같이 그 컴퓨터에 입력할 금액이에요. 부가가치 신고할 때, 신고서에 들어갈 때 얼마를 써야 되느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당연히 우리가 공부하는 회사는 일반 과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다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고, 심지어는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을 혼용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셔서 부가세법에서 보셔야 돼요.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을 섞어 쓸 거예요. 그럼 이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돈 주고 샀다라고 하면 그 주고받은 돈의 대가예요. 그럼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세법은 시가를 무조건 따질 거예요. 시가. 자, 그리고 뭐 특수한 계좌의 거래는 이것저것 별것 없어요. 미래 여러분들이 어느 세법을 공부하든 간에 특수한 계좌하고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시가예요.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싸게 사왔든 비싸게 사왔든 특수한 계좌하고 거래는 전부 다 신뢰성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로 전부 다 생각 판단을 해버릴 거예요. 자, 그럼 표현에서 공급 가액이 있고 공급 대가가 있죠.
그러면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에 포함된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도 공급 가액을 줄 때가 있고 공급 대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급 가액을 주면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 대가를 주면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할 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분수가 100분의 10이라는 게 있고 110분의 10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럼 100분의 10과 110분의 10을 표현하는 기준은 여기 있는 분모를 기준으로 보시는 건데, 이 분모가 100으로 되어 있는 얘는 공급가액 기준이고, 분모가 110으로 되어 있는 건 공급 대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간단하게 보면, 자, 우리가 세액을 산출하려면,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려고 그러면 11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는 건 100만 원에 110분의 10을 해야 10만 원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공급 대가 기준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는 건 세액 10만 원을 만들려면 110만 원에 110분의 10을 해야 1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식에 써야 될 숫자가 공급 가액인지 공급 대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분모가 100이냐 110이냐를 가지고 봐요. 왜냐면 우리 신고해야 될 세금은 10만 원인데 100만 원의 흔히 별도다, 아니면 그냥 총액 110만 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서식에 얼마를 기입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모를 뭘 잡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10만 원을 산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 기준이 여기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것 때문에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 만들 때 나누기 1.1을 하는 거 아마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때는 나누기 1.1을 많이 하고, 공급 대가 가지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누기 11을 해요. 금액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급 가액이나 세액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계산기를 쓰실 때 저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혹시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 계산기 위에 텍스 플러스 텍스 마이너스 적혀 있는 계산기 있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근데 100만 원 누르고 텍스 플러스 눌러 보시면 10만 원이 안 붙고 아마 뭐 5만 원이나 7만 원 붙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저를 볼 일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10%로 세율을 바꿔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거의 보면 카시오나 아니면 캐노마 이런 쪽 그 일본 걸 많이 쓰는데, 일본 부가세 세율이 5%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기본 세팅값 되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 금액을 우리가 좀 변경해야 될 때, 만약에 그게 뭐 쓰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또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설정값 바꿔 드릴게요. 자, 다음 226페이지에서 자, 우리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 적혀 있는데, 이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에서 먼저 기억하실 게, 우리가 외상 판매나 단기 할부 판매나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할 때 한 번에 공급 시기에 총액을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장기 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우리가 계약서에 이번에 얼마 받기로 한 금액이 있겠죠. 그럼 그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써서 발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그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외화로 받는 경우는 당연히 시험에서는 직수출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겠죠. 그럼 직수출은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이에요. 원칙은. 그런데 선적일 기준 환율에 그 대가의 전부든 일부든 받아서 원화로 환가한다면 환가 부분은 환가 금액이고, 그럼 아직 안 받았거나 아니면 받았는데 환가하지 않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선적일 기준 환율을 적용을 해서 그 더한 값이 우리는 과세 표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건 사온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세법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상 금액에다가 그의 과세 가격에 관세,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노후주 특별세, 저는 이걸 부가세라고 불렀죠. 그럼 이런 세금들을 전부 다 합쳐서 여기에 곱하기 10% 한다라는 게 과세 표준인 거예요. 곱하기 10%할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할 대상 금액이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금액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 때에 우리가 뭐 얼마의 물건 샀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1,000만 원을 샀지만 세관장이 우리 회사한테 부가가치세 150만 원 달라고 하면, 그러면 1,500만 원에 150만 원짜리 수입세금계산서 받으면서 우리 부가가치세 주고 그 수입세금계산서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부가가치세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외국에서 얼마의 물건 샀다 이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실 게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세관장이 발행해 주는 거예요. 외국 회사가 발행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줬다는 건 세관장한테 줬다는 증빙을 제시해야 돌려받을 수 있겠죠. 외국 회사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한테 샀다라고를 적어봐야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거래처는 세관장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공제하지 않는 거는 사실 이론에서 어쩌다 한 번씩 이게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론의 문제에서 한번 바라봤는데 느낌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체크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중에 그 장려금인데 제가 판매 장려금이라고 표현했죠. 이 판매 장려금은 우리 돈으로 했을 때는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물건으로 준다면 우리 간주 공급에서 사업상 증여가 있었죠. 그래서 간주 공급에 사업상 증여로 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판매 장려금, 그럼 여러분들이 돈으로 주든 물건으로 주든 과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돈으로 줘도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어서 10%고, 그리고 우리 그 물건으로 줘도 우리는 그 물건 가격 시가 10%를 우리 징수하는구나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233페이지에 세금 계산서 한 걸 봤었는데, 자, 세금 계산서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유일한 법에 명시된 증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무진장 좋아하는데, 자, 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으려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공급받는 자 중에 공급자가 과세거래가 있은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는 등록번호나 상호성명이 필요한데, 근데 공급받는 자는 거래 사실만 인지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과세 표준인 공급가액과 10%든 0%든 세액을 직접 산출을 해서 처리하라는 거고, 그리고
작성 연월일이라고 적혀 있죠. 이날이 공급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공급 연월일하고 여러분들이 혼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세금계산서의 아래쪽에 품목 쓰는 곳 앞에 있는 날짜가 공급 연월일이에요. 이건 없어도 되는 날이고 그 날짜는 여러분 실무에서도 잘 안 쓸 거예요. 같은 물건을 며칠 동안 계속 공급했으면 총 몇 개라고 쓰지 며칠 며칠 하면서 나눠 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연월일은 필요가 없지만 작성 연월일은 우리 중요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세금계산서는 지금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국가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우리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사업자예요. 근데 발급 의무사업자가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받는 건 문제 없는데 내가 발행할 때 꼭 전자적 장치로 해서 이메일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우리 공급가액이 2억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이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할 때요. 물건을 넘길 때가 원칙적인데 그런데 우리는 일여걸로 해서 우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주로 많이 발행한다는 거예요. 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말일자로 해서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이걸 한 달치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발행을 하는데 이 한 달이라는 게 1개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달 것만 6월달이면 6월달 것만 합치는 거고 7월이면 7월달 것만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초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받고에 대한 정리하기 위해서 그 전달에 얼마만큼 거래했었는지를 서로 연락을 거래처랑 주고받을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하는 걸 주고받는 게 이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거래가 잦으면 매번 발행하는 건 서로 비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쓰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원칙은 공급 시기가 인도할 때니까 지금 발행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발행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무서가 너 왜 발행 안 했니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이 다음 달 10일까지인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월합계 세금계산서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대신 다음 달 10일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늦게 발행했다고 해서 또 가산세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 작성일자 공급 시기를 그달 거니까 그래도 그달에 넘어가지 않게 그달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할 거예요. 자, 선세금계산서는 제가 된다 정도까지 기억하자라고 했고, 자, 우리 영수증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영수증은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도 영수증이에요. 근데 이 영수증인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우리 현금 영수증을 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다 기재되도록 우리나라는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인정해주는 적격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신 세금계산서의 역할은 절대 대신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가 동시에 발행된다면 우리는 물건은 어차피 하나를 사고 판 거잖아. 샀거나 판 거죠. 그러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해야 되지 우리 신용카드로 신고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만약에 이런 영수증, 신용카드든 뭐든 같이 중복해서 발행이 되면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우선으로 하시면 돼요. 발급한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줬다라고 부가세 신고하는 거고 그 산 사람은 매입세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용카드 긁은 건 국세청이 알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우리가 매출을 안 잡고 있죠.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잡을 거니까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고해주는 서식을 같이 다 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영수증 발행하는 사업자에서는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반을 나눴을 거예요. 그죠? 위쪽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꼭 발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들이에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비고 기준으로 보시면 되죠. 그럼 처음에는 영수증 발행해 주다가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그때 발행해 줄 수 있는 건데, 아래쪽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발행할 수 없는 과세사업자예요.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우리 여객운송에서 택시, 항공기, 고속철도, 우동우송 이런 이야기했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기타라고 적혀 있는데, 그 과세사업자든 목욕 일반 미용이든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싶어도 발급 못하는 영수증 발행 과세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방금 여러분들 영화 티켓 예를 들면, 그리고 고속철도나 항공기 티켓 이런 것들 보면 생김새가 비슷하죠. 걔네들이 과세사업자에 대한 그 내용이 뒤쪽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형태가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매입세액 쪽으로 가서,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불공제세액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데 이걸 불공제 사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불공제 사유를 인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매입세액 공제받으면 안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빼라고 하는데 그 빼고 신고해야 될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실기할 때에 과세 유형이라든지 그런 게 틀려지니까, 그럼 불공제 사유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건, 첫 번째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그리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그리고 면세 사업 관련, 그리고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들은 불공제 사유다라고 인식을 하셔서, 자, 얘가 중요한 게 저 상황인데 세금 계산서 수치를 하면 이때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못 받는 거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수취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 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느낌 오게 하면,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제 사유인데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에다가 쓰게 될 거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거래처에 접대하려고 했다든지 우리 2012 승용차를 수리하는 데 썼든지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입력하는 장소도 아예 틀리기 때문에 이 사유를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까지는 참 좋은 게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하고 문제 나올 거고,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라고 하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갈까 여기에 갈까 여기에 갈까 고민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좋아요. 그러면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매입 매출전표 입력일 때에는 세입계약서 받았을 때만 이 사유인지 보면 돼요. 실무적으로는 사유를 전부 다 보고 여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시험은 여기에 입력하라고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입력하라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구분은 그렇게 힘은 들지 않을 건데, 얘네들을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사유가 아니면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서로 차이를 두고 우리가 유형을 선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 자, 우리 교재는 367페이지를 펴시고, 그리고 우리 컴퓨터에서 하는 3003번으로 갑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이 매입 매출 전표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게, 자, 여기 위쪽 상단부는, 여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가가치세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여기 아래쪽 하단이 있죠. 여기 아래쪽 하단은 우리 일반 전표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은 재무회계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과 상단부와 하단부의 차이는, 상단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한 칸인 거고, 아래쪽은 우리가 일반 전표에 써도 되고 여기에 써도 되고 자유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편리하도록 해주려고 여기 온 거고, 당연히 시험에서는 여기에 쓰라고 하는 건데 실무는 여러분들 완전 자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우리 재무회계 할 때는 온통 원가 이야기 했었죠. 그죠? 뭐 거래처에 우리가 만든 물건을 팔면, 그 우리 파는 게 아니고 거래처에 접대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지웠잖아요. 직원들 주면은 내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던 상품이나 제품이나 그런 걸 지웠는데, 세법은 그걸 팔았다고 할 때 시가로 팔았다고 하겠죠. 그러면 얘들이는 서로 금액이 틀리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냥 100만 원에 팔았으면 100만 원 팔았다고 나올 거고, 그럼 부가세에도 100만 원에 판 거 장부에도 100만 원 팔았다고 수익 인식하는 게 똑같은 게 대다수인데, 그게 아닌 경우의 거래들도 종종 발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일어나요. 그럼 자, 지금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변경 버튼 누르셔서 얘가 그냥 월1 나오도록 그냥 바꾸세요. 얘 변경 누르면 월 기간이냐 아니면 그냥 날짜 쓸 수 있게 되냐, 이렇게 바뀌게 될 건데, 자, 그럼 첫 번째 날짜 쓰는 거는 일반 전표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 월만 쓰면은, 그리고 날짜를 빼면 여기에 날짜 쓸 수 있고, 여기에 날짜를 쓰면은 그 날짜 것만 입력할 수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로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할 때는 매 문제 풀 때마다 날짜 바꾸면 귀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비워놓고 하는 게 좋은데, 자, 지금 여기가 부가가치세 신고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의 부가가치 탭을 클릭해 보시면,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있죠. 그럼 신고서를 클릭해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라고 쳐볼게요. 그럼 지금 컴퓨터 입력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여기 위쪽에 자, 날짜를 제가 1월 1일이다라고 쓰고, 자, 지금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게 이걸 공부할 거예요. 뭐냐면 어느 번호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몇 번 칸에 들어가라라는 명령어예요. 지금 이 번호들이 몇 번 칸에 들어가라라는 명령어고, 예를 들어서 내가 11번이라고 했어요. 그럼 11번이라고 하고 다 비워놓고 여기에 100만 원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거래처 뭐 남산물산 영산전자 있네요. 영산전자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한 줄만 쭉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만 쓰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열려 있으신 분들은 F12번 누르면 새로 고침이 돼요. F12번 눌러 보시면 1번 칸에 금액이 들어가죠. 그죠? 지금 우리가 11번이라고 누른 거는 1번 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형을 12번으로 바꿔 보세요. 12번으로. 얘를 12번으로 그냥 덮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다시 F12번 눌러 보시면 5번 칸으로 위치가 바뀌어 갈 거예요. 그죠? 지금 그 번호 유형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이 신고서를 당연히 내야 되겠죠. 이때 어떤 칸에 금액이 들어가라라는 이제 명령어고, 지금 제가 아래쪽은 재무회계라 그랬는데 아래쪽은 선도 안 됐죠. 저 위에만 썼잖아. 그런데도 여기에만 써도 우리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컴퓨터에 작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위에 상단부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된 거고, 하단부는 우리 일반전표 같은 재무회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원화시켜서 생각하셔야 되지, 같이 생각하면 나중에 실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위아래는 따로따로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얘 둘이를 따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많이 도와줘요. 분계를. 여러분한테 분계를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의존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외상으로 물건 팔았대. 여기에 2번 외상하는 순간 분계가 들어와요. 그대로.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100만 원짜리 판 거니까 100만 원이 맞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의존하게 돼요. 그런데 그 부분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저와 같이 좀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저와 같이 이 유형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지, 얘가 제일 중요한 먼저 메인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게요. 쉬었다 합시다.